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많이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부동산은 죽는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1월 2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8억에서 10억 수도권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교육, 교통이 훌륭한 가성비 최고의 단지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투자나 내 집 마련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의 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5년물 국채금리가 3.67%까지 낮아졌습니다. 국채와 은행채 장기물 모두 다 고점 대비 0.6%포인트 낮아졌어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고, 그런 기대감이 채권금리에 녹아들면서 지금 빠르게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침체 원인 9월 이후로 치솟았던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약간 뭔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때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야, 소득이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겠냐?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침체가 와서 기준금리를 낮출 때 집을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주장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한국이 침체를 겪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2019년 상반기하고요, 2020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2019년은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결과 때문에 상반기 때 좀 침체가 강하게 왔어요. 그나마 하반기 때 반등을 해서 2.2%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코로나19가 강탈하면서 역성장 마이너스 0.9%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2019년과 2020년 집값은 급락했을까요? 제가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발표된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흔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었죠. 자, 또한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자, 이때 왜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이죠.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이 과열되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안 맞는 부분이죠. 경제 상황과 아파트 가격 전망을 연동시키는 것은요, 무주택자만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동산 수요도나 집값 하락, 이런 모델 여러분들도 흔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을 볼 때요,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쌓는 겁니다. 아파트는 나의 거주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자산들은요, 이미 쌓인 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중에 쌓인 막대한 유동성은요, 계속 움직입니다. 가계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쌓아나가죠. 그래서 가계는 흑자 주체입니다. 이렇게 쌓인 막대한 현금은요, 예금이나 채권 또는 주식, 부동산 등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계에서는요, 예금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진입 장벽도 강할 뿐더러 또한 위험 자산에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금이나 채권에 넣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유동성의 움직임을 무엇이 결정한다? 이 예금 금리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예금 금리가 1%대에서 무려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무려 예금만
163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오히려 대출은 16조 원 감소한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자산에 자금이 몰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던 게 2022년입니다. 최근에도 예금금리가 많이 올랐죠. 3.67% 정도였던 예금금리가 현재 4%, 4.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무려 13조 원의 뭉칫돈이 예금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다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예금금리 하락과 연결되죠. 아까 가계에 쌓이는 막대한 유동성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예금 그리고 부동산, 주식으로 옮겨간다 말씀드렸는데, 예금금리가 낮아졌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른 투자 상품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요. 그래서 침체가 왔을 때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유동성의 움직임이 예금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돈을 투자할 때는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제일 먼저 금리 하락 시에 부동산이 영향을 먼저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즘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11월 1일날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PMI 지수 46.7로 50 이하인 경기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11월 3일날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15만 명을 기록했죠. 시장 예측치 18만 명, 그리고 이전치 29만 7천 명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이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그에 따라서 미리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반영을 하고 있다? 위험자산에 미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코스피까지 바닥을 찍고 좀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가장 안 좋은 소식은요, 경기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가장 안 좋더라. 그래서 경제가 좋다는 소식이 오히려 자산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자산시장이 침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금에서 위험자산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 시기가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침체가 오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게 됩니다. 위기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매도해요.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기 전까지요. 자,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침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다고 했던 해죠. 자,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면요, 매매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파란색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예요. 또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매매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길지는 않지만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본격적인 금리 인하 행렬이 진행되니까 그때부터 금리 변화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이 올랐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침체가 시작되고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약간 출렁거릴 때, 이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야, 이제 부동산 끝났다, 다 팔아야겠다, 대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금리 인하 전까지 약간의 기회가 왔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역발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시장이 달라질까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도 오랜 시간 부동산 유튜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연속된 금리 변화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는 모르겠지만 전세는 무조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매매와 전세는 동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전세가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도 영향을 같이 받는 구조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금리를 2차례 낮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세 대출 금리가 3.2에서 3.3이 되겠죠. 현재 5억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최저 금리가 4.5%입니다. 월 이자가 187만 원이죠. 만약에 금리를 2차례 낮아서 대출 금리가 3.2%가 됐어요. 월 이자가 133만 원이 된다는 거죠. 야, 5억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할 만한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 증가를 부르게 되고 전세값과 매매가 동반 상승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전세가 올라가는데 왜 매매 가격은 올라가나요? 간단합니다. 아까
유동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수요 변화가 나타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갭 투자자 별로 없죠? 왜? 목돈 갖고 있는 사람이 아쉬울 게 없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 잘 주거든요. 하지만 이 예금금리가 낮아질 때 갭 투자 수요 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 확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값, 매매값,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 낮아져서 금리 안 낮출 수도 있잖아.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다? 전체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1%가 나왔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0.8%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도매 물가지수라고 나왔는데 생산자가 느끼는 물가 압력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산품에서 음식료품이 있어요. 7월 달에 4.9% 상승해서 이번 달에 2.5%로 무려 1%포인트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가 됐고요. 또한 전력가스 수도요금도 전월에 10.9%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얘가 근원물가 품목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음식점 및 숙박 4.7%로 전월에 4.9%보다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근원물가 품목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근원물가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죠. 한국도 계속 근원물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시면 저희 99%가 부동산 하락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공포를 많이 느끼시는 실수요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은 금리 고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게 없어 보이고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아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고 의사결정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최소 2년 뒤를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2년 뒤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신다면 좀 쉽게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리 인하 전에 가장 시장이 어둡다는 것도 오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